네? 경찰서요? 이야기는 마흔을 넘긴 하나가 늦은 밤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돼요. 몇 달 전 집을 나간 남동생 지수가 우체국 CCTV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는 소식이었죠. 하나는 오래된 동네로 직접 내려가 남동생의 자취를 찾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동네 우체국 직원인 동현과 여러 번 마주치게 돼요. 처음엔 친절했던 동현은 하나가 지수의 흔적을 뒤쫓을수록 점점 경계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하나는 남동생이 단순히 집을 나간 게 아니라 뭔가에 깊게 얽혀 있었다는 조각들을 발견하게 되고 지수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엽서 몇 장과 특이한 택배 기록까지 찾아내며 혼란을 겪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지수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의 최근 행적은 수수께끼처럼 엇갈립니다. 그러다 하나는 우연히 동현의 말과 지수가 남긴 메모 사이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그 단서를 바탕으로 우체국 뒤쪽의 오래된 창고를 찾아가고 그곳에서 남동생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나며 상황은 완전히 뒤집혀요. 하나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사실들이 모두 다른 의미였음을 깨닫게 되고 실종 사건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후 하나는 실종의 본질을 마주하게 되고 남동생이 왜 사라졌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놓치고 살았던 가족의 진심을 비로소 알게 되며 이야기는 깊은 울림으로 이어집니다. 이 번호 혹시 이한나 씨 맞으시죠? 늦은 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시간을 확인했죠. 11시 조금 넘은 시각. 이런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한 걸까 싶었답니다. 남동생분 이지수 씨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하나의 손이 굳어버렸어요. 몇 달째 연락이 끊긴 동생의 이름을 이렇게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경찰은 말끝을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오늘 우체국 근처에서 마지막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는 말을 들은 순간 하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누군가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듯 기계음이 섞여 들렸고 이내 짧은 침묵 뒤에 경찰은 거의 들릴 듯 말 듯 말했어요. 저희 쪽에서도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수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일 것 같아서요. 그 말에 하나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동생의 소식도 충격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는 말은 무언가 더 깊고 복잡한 일이 벌어졌음을 알려주는 듯 했거든요. 그날 밤 하나는 답도 알 수 없는 불안과 함께 서둘러 집을 나섰답니다. 하나는 급히 외투를 걸쳐 입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정신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복잡한 생각들로 출렁이고 있었어요. 동생 지수가 연락이 끊긴 지 몇 달이 지났지만 그동안 경찰로부터 제대로 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전화는 놀라움보다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먼저 가져왔답니다. 걸음을 재촉하던 하나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말을 걸 듯 낮게 중얼거렸어요. 지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 말 속에는 애틋함과 서운함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남매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지만 동생은 늘 혼자 고심하는 성격이었죠. 어릴 때부터 조용했고 고민을 털어놓기보다는 혼자 끌어안고 버티는 아이였어요. 하나는 그런 지수를 보며 늘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른이 되고 각자의 삶이 바빠지며
점점 거리가 생겼답니다. 하나는 차에 올라탔지만 바로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핸들 위에 손을 올린 채 오래전 동생과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어린 시절 둘은 부모님 대신 서로를 챙기며 자라다시피 했어요. 하나는 늘 바쁘게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지수는 그런 누나를 묵묵히 바라보며 작은 응원을 건네던 아이였죠. 하지만 성인이 되고 지수에게 여러 일이 겹치면서 두 사람의 연락은 조금씩 끊기기 시작했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쉰 하나는 결국 차를 출발시켰어요. 목적지는 동생이 마지막으로 포착되었다는 작은 동네 우체국. 그곳은 둘의 고향과도 가까운 곳이었기에 하나는 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 운전 중에도 그 생각이 계속 떠올랐죠. 도로에는 가로등이 띄엄띄엄 켜져 있었고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며 하나의 시야를 잠시 어지럽혔어요. 그 빛이 스칠 때마다 하나는 마음속에 쌓여있던 미안함을 다시 떠올렸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가기 전 마지막 통화에서도 지수의 목소리는 유난히 무거웠죠. 그때 하나는 동생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걸 자책하고 있었어요. 우체국으로 향하는 길은 오래된 버스 정류장과 몇몇 소규모 상점들이 늘어선 조용한 도로였어요. 하나는 여기저기 익숙한 풍경을 보며 잠시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릴 때 두 남매가 이 길을 함께 걸어 다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 시절 지수는 늘 누나 뒤를 따라다니며 소소한 얘기를 나눴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동생의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표정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자주 드리웠어요. 우체국 근처에 도착했을 무렵 하나는 잠시 차를 세우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늦은 밤이라 주변은 고요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여기서 지수가 마지막으로 보였다니 그 생각에 하나의 손끝이 저절로 떨렸죠. 그러다 문득 하나는 몇 달 전 동생의 방에서 발견했던 작은 메모가 떠올랐어요. 괜찮아질 거야 라는 단 한 줄. 그 문장을 떠올리는 순간 하나는 마음 한켠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마치 그 말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였던 것만 같았거든요. 우체국 불빛이 멀리서 아른거리자 하나는 조심스레 심호흡을 했어요. 지금부터 무엇을 보게 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동생을 찾으려면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답니다. 그렇게 하나는 문을 열고 천천히 우체국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순간 오래된 갈등과 과거의 기억들이 천천히 지금의 현실로 이어지며 그녀의 마음에 또 다른 긴장이 쌓여갔습니다. 우체국 근처까지 걸어온 하나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봤어요. 밤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오래된 네온 간판에서 희미한 불빛이 흔들렸어요.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적막한 거리였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묘한 기운이 느껴졌답니다. 하나는 옷깃을 여미며 한 걸음씩 우체국 앞으로 다가갔어요. 문 아래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영업시간은 이미 끝났을 텐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에 귀를 대보았어요. 안쪽에서는 종이 부딪히는 소리와 무언가 정리하는 듯한 작은 움직임이 들렸죠. 혹시 지수가 다녀간 흔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쳤습니다. 용기를 낸 하나는 문을 살짝 밀어봤어요. 열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문은 철컥하고 가볍게 열렸어요. 실수인가 싶어 잠시 굳어섰지만 안쪽으로부터 들려오는 작은 기척이 그녀를 더욱 긴장하게 했어요. 그 순간 누군가 불이 나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하나는 놀란 듯 숨을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미 문 닫았습니다. 문 사이로 얼굴을 내민 사람은
우체국 직원 동현이었어요. 그의 얼굴엔 당황과 경계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죠. 낮에는 따뜻한 인상을 주는 얼굴일 것 같았지만 지금은 불빛 아래에서 굳어있는 표정이 더 눈에 들어왔답니다. 하나는 손을 모으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 잠깐만요. 혹시 남동생 이지수 씨요? 혹시 최근에 본 적 있으세요? 그 질문에 동현은 아주 짧은 순간 손을 멈췄어요. 분명히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음을 띠며 고개를 저었죠. 아, 글쎄요. 요즘 손님이 많아서 기억이 그런데 이름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의 어설픈 대답은 하나의 불안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CCTV에서 마지막으로 여기 근처에서 보였다고 해서요. 하나의 말에 동현의 손끝이 또다시 멈췄습니다. 마치 그 말이 예상 밖이었다는 듯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 CCTV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뭐랄까, 알고 있다는 듯한, 혹은 말할 수 없다는 듯한 묘한 흔들림이었죠. 하나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경찰에서 그러던데요. 동생이 여기서 누군가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혹시 최근에 이상한 택배나 엽서 같은 게 들어온 적 없나요? 그 말이 나온 순간 동현의 손에 들린 봉투가 바닥에 털썩 떨어졌어요. 그 소리는 고요한 우체국 안에 크게 울렸고 둘은 동시에 바닥을 내려다봤답니다. 동현은 황급히 봉투를 주워들며 말했어요. 아, 그냥 미끄러졌네요. 죄송합니다. 요즘 손이 좀. 그의 말은 점점 흐려졌고 얼굴에는 땀이 번져 있었어요. 하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다그치는 건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죠. 정말 작은 정보라도 괜찮아요. 제 동생이 어떤 이유로 이곳까지 왔는지 알고 싶어서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다면 꼭 제게 말해주셨으면 해요. 동현은 잠시 하나를 바라보더니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찾는 분들이 좀 있긴 했어요. 제 동생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남자 2명이 와서 뭔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추적하는 사람들처럼 말투가 딱딱했고 하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그 사람들이 지수를 찾는다고 말했나요? 동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질문 내용이 좀 거슬렸어요. 최근에 낯선 남자가 오지 않았냐? 밤늦게 택배를 찾으러 온 사람 없었냐? 그런 식이었죠. 하나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동생이 단순히 잠적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동현은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괜한 말한 걸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다녀간 다음부터 자꾸 누군가 우체국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걸 봤어요. 밤마다요. 그 말은 하나의 마음 깊숙이 공포처럼 내려앉았어요. 동생은 왜 이곳에 왔을까? 누구에게 쫓기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동현은 조심스럽게 하나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나 씨 괜찮으시겠어요? 이 일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동현 자신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하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동생을 찾아야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 말에 동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었죠. 마치 이미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는 듯한
불편하게 흔들리는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그 순간 우체국 바깥에서 작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하나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누군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우체국 바깥에서 스쳐 지나간 그림자가 머릿속에 남아 하나는 한동안 문가에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거리에는 여전히 누구도 보이지 않았고 가로등만이 조용히 흔들릴 뿐이었죠. 하지만 방금 전의 기척은 분명했어요. 어느 방향으로 사라졌는지 감도 잡히지 않아 그저 서늘함만 남았답니다. 동현은 문을 조심히 닫으며 하나에게 다가왔어요. 아마 바람일 수도 있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은 긴장을 숨기지 못했어요. 하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니요. 누군가 있었어요. 확실해요. 말을 마친 순간 하나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죠. 밤늦은 시각에 낯선 번호라니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하나는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답니다. 누군데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말은 하지 않고 숨만 고르게 이어지는 기이한 통화였죠. 하나는 그 순간 동현과 눈을 마주쳤고 동현 역시 긴장한 표정으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주 낮고 얇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찾지 마세요. 딱 세 글자만 말한 뒤 전화는 끊겼어요. 하나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방금 들었던 목소리가 너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동현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수 씨 통화였나요? 하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동생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날 지켜보는 사람처럼. 그 말이 끝나기도 전 우체국 창가 쪽에서 딱 하고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유리창을 손가락으로 건드린 것처럼 가볍지만 확실한 소리였어요. 둘은 동시에 몸을 돌렸지만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빛이 반사되어 바깥 풍경이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죠. 오늘은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이미 여러 번 주위를 살피며 불안을 숨기려 애쓰고 있었답니다. 이 동네가 최근 좀 이상해졌어요. 특히 밤에는요. 하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동생의 흔적이 이곳에 묻혀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쉽게 물러서지 못하게 했어요. 저 혹시 지수가 다녀간 기록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택배든 뭐든 작은 것이라도. 동현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규정상 고객 정보는 쉽게 보여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말과 달랐어요. 마치 보고 싶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듯 했죠. 하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도움 주실 수 있어요? 동현은 한참 침묵하다가 우체국 내부 깊숙한 쪽을 한번 바라보더니 작게 대답했어요. 내일 낮에 다시 오세요.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말은 하려다 멈춘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더 말하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듯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어요. 동현이 진짜로 뭘 알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했어요. 우체국 밖으로 나온 하나는 잠시 서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바라봤어요. 겨울밤의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길 건너편 작은 골목은 묘하게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빠르게 뒷걸음치는 듯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하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누구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골목 끝엔 오래된 간판만 바람에 흔들릴 뿐이었죠.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느낀 하나는 우체국 주변을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 지수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장소라니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건물 옆쪽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하다가 우체국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분명히 지금 영업시간도 아니고 아까 동현도 안에서 나왔는데 창고 불이 켜져 있다니 이상했죠. 하나는 조심스럽게 창고 쪽으로 다가갔어요. 식은땀이 손바닥을 타고 내려갔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작은 금속성 소리가 났어요. 마치 누군가 철제 선반을 정리하는 듯한 소리였죠. 혹시 지수야? 하나는 거의 들리지 않을 작은 목소리로 말해봤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안에서 톡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죠. 문을 살짝 열어보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하나의 어깨를 툭 잡았어요. 하나는 비명을 삼키며 확 돌아봤어요. 동현이었죠. 그의 얼굴은 전보다 더 창백했고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어요.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왜요? 안에서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의 말에도 동현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저기엔 아무도 없어요. 말은 그렇지만 그의 불안한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들켰다는 눈빛, 그리고 숨기고 있다는 눈빛. 하나는 천천히 물었어요. 동현 씨 지수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시죠? 동현은 잠시 눈을 피하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내일 낮에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제발 오늘은 돌아가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창고 안쪽에서 또다시 희미한 움직임이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선반이 아니라 사람이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는 듯한 발소리였어요. 하나는 그 소리를 들었고 동현도 들었어요. 둘은 동시에 문 쪽을 바라봤죠. 그리고 동현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소리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그 말은 곧 그가 어떤 사실을 숨기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일은 그의 예상조차 벗어난 일이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순간 느껴지는 서늘함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남동생의 실종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란 확신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동현이라는 인물이 깊숙이 얽혀 있다는 감각이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창고 안쪽에서 들린 발소리는 너무도 분명했어요. 바람이 건드린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는 소리. 하나는 숨을 삼켜가며 다시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동현 역시 얼굴이 굳어 있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아무도 없다면서요. 하나가 낮게 말하자 동현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저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오늘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고 내부에서 철컥하고 무언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둘은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안에서 잠그고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거든요. 동현은 더는 버티지 못한 듯 하나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지금은 나가야 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는 그 끌림에 잠시 휘청였지만 이대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묻힐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잠깐만요. 안에 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지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동현은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닐 겁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분명 동현이 뭔가 알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하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은 한순간 미세하게 일그러졌고 그 표정에는 두려움과 죄책감 같은 감정이 동시에 섞여 있었죠. 하지만 둘의 대화를 끊는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체국 쪽에서 퍽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지만 건물 사이로 보이는 좁은 공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빠르게 사라진 듯한 잔상이 공기 속에 남아 있었죠. 아무래도 우리 둘 다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나는 그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뒤섞인 채로 점점 현실감이 흐려졌거든요. 그때 갑자기 하나의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또다시 모르는 번호. 문자를 열자 단 3단어만 크게 박혀 있었어요. 돌아가세요. 오늘은. 하나는 숨을 멈춘 채 문자를 바라봤어요. 이 문자는 누가 보낸 걸까? 그리고 왜 오늘은이라는 표현을 쓴 걸까? 마치 오늘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경고처럼 느껴졌어요. 동현은 문자를 본 하나의 표정을 보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또 온 건가요?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자 동현은 얼굴을 감싸며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더 말할 듯 했지만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본 뒤 하나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어요. 혹시 지수 씨가 저에게 맡겼던 물건에 대해 들은 적 있으세요? 하나는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어요. 물건이요? 지수가요? 그게 뭐예요? 동현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물건 때문에 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분명한 단서였어요. 하지만 그가 끝까지 돌려 말하는 바람에 전부 알 수는 없었어요. 하나는 답답함과 불안으로 가슴이 묵직해졌어요. 그럼 그 물건이 지금 어디 있나요? 동현은 대답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손가락으로 우체국 정면을 가리켰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우체국 안에? 예. 그런데 제가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말은 뜻밖이었어요. 우체국 직원인 그가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라니 이건 단순한 업무 구역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오히려 의도적으로 봉인된 공간, 혹은 특정 상황에서만 열리는 장소일지도 몰랐어요. 하나가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우체국 내부에서 갑자기 삐익 하는 알람 같은 소리가 울렸어요.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동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이 시간에 알람이 울릴 이유가 없습니다. 둘은 조심스럽게 우체국 정문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내부는 텅 비어 보였어요. 그런데 몇 초 뒤 불 꺼진 우체국 안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 걸어가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하나는 본능적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 그림자는 작고 날쌘 움직임을 보였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 만큼 뚜렷했어요. 동현 역시 그 장면을 본 뒤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저건 직원이 아닙니다. 그 말은 곧 누군가 우체국 내부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음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수와 연결된 물건과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컸어요. 하나는 참을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동생이 이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공포가 뒤섞여 떨리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가 직접 들어가 볼게요. 그 말에 동현은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지수를 찾으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 우체국 안쪽에서 또다시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나는 그 그림자를 확실히 봤어요. 그리고 그 그림자가 사라진 방향으로 희미하게 남아있는 빛을 보았을 때 그녀는 직감했어요. 그곳에 지수가 남긴 무언가가 있다. 하지만 그곳에 다가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나의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고 손끝은 떨렸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지수를 마지막으로 봤다는 그 CCTV 장면. 우체국에 나타난 낯선 남자들. 누군가에게 쫓기던 지수의 행적. 그리고 하나에게 온 경고 메시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선은 명확히 앞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그녀를 끌어들이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 실종 사건은 단순히 사람이 사라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감추고 있는 더 거대한 진실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그 진실은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따라가고 있는 이 어둠의 끝에 숨어 있었어요. 우체국 안쪽에서 움직이는 그림자의 흔적이 사라진 그 순간 하나는 몸이 굳어버린 듯 꼼짝하지 못했어요. 방금까지의 소리와 움직임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히 남아 있었고 심장은 조급하게 뛰고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불안은 따로 있었어요. 그 움직임이 동생이 남긴 흔적과 깊이 맞닿아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었어요. 동현은 여전히 하나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야위어 보이는 얼굴, 떨리는 손끝, 시선을 자꾸 우측으로 피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비밀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듯 했어요. 더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는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수와 관련된 물건이 이 안에 있다고 하셨죠. 그게 뭔지 알려주세요. 동현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제가 말하는 순간 저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말은 하나의 마음속을 더 깊이 찔렀어요. 도대체 무슨 물건이길래? 지수가 위험을 감수하고 이곳까지 와 맡겨놓은 물건이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단순한 개인 소지품이 아니었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아주 천천히 쌀쌀한 바람이 우체국 뒤 골목을 가로질러 불어오며 철제 간판을 흔들었어요. 철컥 흔들리는 소리가 둘 사이의 긴장을 더욱 짙게 만들었죠. 동현은 마침내 숨을 길게 내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지수 씨는 저에게 택배를 하나 맡겼습니다. 하나는 숨을 멈췄어요. 택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발송인이 지수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수 씨는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지수는 이곳으로 누군가에게서 택배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뜻이었죠. 그 사실만으로도 기존의 판단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지수가 뭔가를 숨기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어떤 물건을 전달받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택배 누가 보낸 건가요? 동현은 입술을 꾹 깨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발신자 정보가 없었어요. 이름도 주소도 빈칸이었습니다. 빈칸, 택배 시스템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하나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택배가 아니야. 동현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지수 씨가 택배를 찾아간 날 그는 많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가끔 뒤를 돌아보았고 누군가가 따라오는지 살피는 느낌이 강했어요. 하나의 손끝이 서서히 식어가는 걸 스스로 느꼈어요. 그리고 택배를 받자마자 바로 여길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낯선 두 남자가 와서 질문을 했어요. 지수를 찾는 사람들이었나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난감한 듯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어요. 오히려 택배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 사람들이 택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지수 씨가 그 택배를 가져간 걸 알리지 않기 위해 일부러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부터 이 우체국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죠. 하나의 뇌리에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지수는 그 택배를 인계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연히 받게 되어버린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 즉, 어떤 위험한 물건을 원치 않게 떠안아 버린 것일 수도 있었어요. 하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물었어요. 그 택배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동현은 정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체국 내부 보관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접근할 수 없는 어구역이에요. 어구역? 대부분의 우체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름. 특히 이 작은 동네 우체국에서라면 더더욱 생소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우체국 안쪽에서 다시 기척이 들렸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발자국이었어요. 동현은 얼굴을 잿빛으로 변하며 중얼거렸어요. 저건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저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동현은 급히 막아섰어요. 안 됩니다. 저 안에서 뭘 보게 될지 모르실 텐데. 그래도요. 지수를 찾으려면 들어가야 해요. 하나는 빠르게 동현을 지나쳐 우체국 정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문턱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마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속삭이는 듯 따뜻한 색을 띠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의 발 앞에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바람에 밀려와 멈췄어요. 하나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종이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누나 미안해. 하나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 필체는 지수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뒷면이었어요. 종이를 뒤집는 순간 여기에 적힌 또 다른 글귀가 하나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어요. 날 찾지 마세요. 당신에게 위험해. 지수는 누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자신을 찾아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찾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자신이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보다 누나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는 뜻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체국 문 안쪽에서 찰칵하고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스스로 열렸어요. 어둡고 조용한 실내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고 바닥에는 희미한 발자국이 정면 깊숙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동현은 얼굴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누가 문을 연 겁니까? 하지만 하나는 알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다는 건 아무에게나 허용되지 않은 공간이 누군가를 위해서 열린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누군가는 바로 그녀였어요. 하나는 심호흡을 크게 들이쉬며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어요. 그 한 걸음이 지수의 실종에 대한 첫 번째 거대한 반전을 여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실마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체국 문이 스스로 열리며 내뿜은 차가운 공기가 하나의 얼굴을 스쳤어요. 그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묘한 정적은 사람의 발자국 냄새 같은 걸 머금고 있었어요. 오래된 서류 냄새, 봉투에 스며든 먼지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낯선 냄새.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전면홀 한가운데 바닥에 찍힌 발자국은 분명 방금 전 생긴 듯 또렷하게 남아 있었죠. 그 발자국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떨림이 일었어요. 이 발자국 지수의 걸음일까? 그런데 동시에 작은 의문도 들었어요. 발자국의 간격이 짧고 방향이 일정하지 않았거든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난 듯한 모양. 마치 발걸음을 감추려는 사람, 혹은 익숙하지 않은 공간을 더듬는 사람의 움직임 같았어요. 동현은 문 밖에서 한 걸음도 못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표정은 이미 잿빛으로 식어 있었죠. 하나는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제가 먼저 볼게요. 지수와 관련된 단서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우체국 내부는 밤의 정막을 그대로 품고 있었어요. 낮 동안 보았던 평범한 소형 우체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불을 최소한만 남겨놓은 듯 중앙 조명은 꺼져 있었고 벽면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 조명 아래 바닥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들이 겹겹이 보였고 그 그림자 사이로 발자국이 깊숙한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바닥이 아주 살짝 울리는 소리를 내며 하나의 걸음을 따라왔어요. 그 소리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지만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죠. 지수가 왜 여기로 들어왔을까? 무슨 이유로 이 자리까지 왔을까? 그러다 하나는 안쪽 벽면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우체국 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문에 어구역이라는 작은 금속표가 붙어 있었어요. 동현이 말한 그 구역. 직원조차 접근할 수 없는 봉인된 공간. 하나는 문을 천천히 만져봤어요. 손끝이 닿자 금속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마치 방금 누군가 다녀간 것처럼요. 뒤에서 동현의 떨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구역은 제가 근무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어요. 그럼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네,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사에서도 어구역은 보관되지 않은 지역이라고만 안내합니다. 보관되지 않은 지역? 그 말은 곧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뜻. 하나는 섬뜩한 느낌이 들어 문을 바라봤어요. 문 손잡이는 손끝에서 조금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아래 자물쇠 부분은 반대로 뜨거웠어요. 마치 누군가 바로 직전에 잠금 장치를 만졌다는 듯이. 바로 그때 하나의 발끝에 작은 봉투 하나가 툭 부딪혔어요. 그 봉투는 바닥을 따라 미끄러져 그녀 앞에 멈췄는데 겉면에 아무 글자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하나는 손을 떨며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너무 가벼워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느껴지지 않았죠. 봉투를 열자 한 장의 종이가 접혀 있었고 그 안에 적힌 문장을 보는 순간 하나는 숨을 삼켰어요. 이 안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너무도 짧고 이상한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필체는 확실히 지수의 것이었어요. 하나는 종이를 가슴 가까이 옮기고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이 안에는 진실이 없다. 그러면 진실은 어디에 있다는 걸까? 어구역 안쪽에? 아니면 우체국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그때 동현이 갑자기 바닥을 주시하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발자국 사라졌습니다. 하나는 얼른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조금 전까지 또렷하게 이어져 있던 발자국이 어구역 앞에서 갑자기 끊겨 있었어요. 더 안쪽으로 이어진 흔적도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린 듯. 불가능한 일. 하지만 지금 우체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원래부터 정상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는 문에 귀를 대봤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각이 꿈틀거렸어요. 여기 안에 지수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 그때 문 위쪽에 설치된 작은 전자 패널이 갑자기 깜빡였어요. 이 우체국 규모에서는 볼 수 없는 고급 보안 장치처럼 보였죠. 그리고 패널에 아주 짧은 문구가 스치듯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액세스 그란티드.
하나는 놀라서 동현을 바라봤어요. 지금 접근 허가가 난 거예요? 동현은 머리를 세게 저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이 문은 직원 신분증으로도 열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열어준 겁니다. 누구? 왜 지금? 그리고 누구에게? 패널이 다시 한번 깜빡였고 이번엔 다른 문구가 나타났어요. 어소라이즈드 LH. LH? 하나의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어요. 그건 이하나, 바로 그녀의 이니셜이었어요. 하나는 어깨를 움츠린 채 낮게 말했어요. 이 문 나를 위해 열린 건가요? 동현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불안한 눈빛으로 문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찰칵.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기계 장치가 마치 오래된 심장을 움직이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문을 안쪽으로 밀어 올리고 있었죠. 그 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와 함께 희미한 종이와 금속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문이 완전히 열리자 작은 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방이라기보다는 좁은 보관실 같은 공간이었지만 내부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철제 선반 위에 놓인 작은 회색 상자 하나가 있었다. 하나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상자 겉면에는 아무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바로 옆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메모에는 필체가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누나, 여기서 더 들어가지 마.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하나의 손이 떨렸어요. 이 메모는 분명 지수가 남긴 것. 그는 이 방에 온 적이 있었고 누나가 여기에 들어올 것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 메시지를 남겨둔 거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었어요. 약간 젖은 듯한 종이 아래쪽에 또 다른 글씨가 희미하게 겹쳐 보였는데 그 글씨는 지수의 필체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 지수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는 상자 앞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상자 뚜껑 위에 손을 올려 살짝 눌렀어요. 뚜껑은 아주 천천히 열렸고 그 안에는 봉투 여러 장과 지수의 수첩 한 권, 그리고 보지 못했던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진실은 나도 모른다. 그 말은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지수는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동시에 도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치 않았던 물건을 받아버린 것. 그 물건이 바로 이 상자 속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어요. 동현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그 안에 지수 씨가 왜 사라졌는지 단서가 있을까요? 하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분명 단서일 거예요. 하지만 이걸 보는 순간 저도 지수가 겪은 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말이 끝날 무렵 우체국 내부의 조명이 갑자기 꺼졌다 켜졌어요. 그리고 조명이 돌아온 순간 바로 방 입구 바깥 복도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가만히 말없이 둘을 지켜보는 그림자. 하나는 몸이 굳었어요. 동현은 숨도 못 쉬고 그 그림자를 바라봤어요. 그 그림자는 서너 초가량 그대로 서 있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누구였을까? 왜 그녀를 기다렸던 듯 서 있었을까? 그리고 왜 말없이 돌아갔을까? 단 하나 확실한 건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것. 지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곳까지 왔고 누군가는 그 목적을 방해하거나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 하나 자신이 서 있었다. 하나는 USB를 꼭 움켜쥐며 중얼거렸어요. 지수야, 너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거니?
그러나 그 순간 상자 아래 깔려있던 또 다른 종이가 바람에 밀려 나왔어요. 하나가 그것을 들추자 또 다른 문장이 나타났어요. 누나, 내가 나타나면 절대 놀라지 마. 그 말은 반가움보다 설명하기 힘든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지수는 단순히 도망치거나 감춰진 것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누나가 이 방에 들어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 전부가 한순간에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실종된 게 아니라 지수가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A구역에서 나와 다시 우체국 홀로 돌아왔을 때 하나는 긴장과 혼란이 뒤섞인 마음을 다잡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마음 한쪽에서는 방금 마주한 사실들이 뒤섞여 분주한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상하게도 잔잔한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지수가 아직 어딘가에 있다. 지금의 상황이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건 분명하지만 적어도 동생이 살아있다는 느낌은 마음속 어딘가에서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죠. 천천히 걸어 나오던 하나는 문 밖에서 서성이는 동현을 보았어요. 그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하나를 보자마자 다가와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하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하나의 머릿속은 여전히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지수가 남긴 쪽지들, 갑자기 열린 어구역,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났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중심에는 지수가 남긴 의도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수는 자신을 찾지 말라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누나가 이 공간에 들어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쪽지를 남겨두었고 상자 속에 단서를 남겨두었죠. 그 문장의 모순 속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나를 찾지 마. 하지만 내가 오면 알아줘. 그 말은 지수가 얼마나 오랜 시간 혼자 고통을 견뎌왔는지 말해주는 듯 했어요. 하나는 작은 의자에 앉아 USB를 손에 쥔 채 동생을 떠올렸어요. 어렸을 때 늘 조용했지만 자신보다 누나를 먼저 살피던 그 아이. 지치면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보던 모습.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도 아무 말 없이 씩 웃던 모습. 그런 지수가 혼자 위험 속으로 들어가 무엇을 감당했는지, 얼마나 두려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저릿하게 내려앉았어요. 동현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수 씨가 남긴 건 지켜달라는 부탁 같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는 언제나 혼자 해결하려 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걸 어려워했고 감정을 나누는 것도 서툴렀죠. 말을 멈추고 하나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온몸을 감싸며 천천히 마음을 식혀줬어요. 고요한 거리 위로 작은 바람이 지나가고 불 꺼진 상점들 사이로 희미한 겨울 냄새가 흘렀어요. 이 고요한 풍경 속에서 하나는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걸 느꼈어요. 우체국 앞 벤치에 잠시 앉자 전화기가 미세하게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이번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이어지더니 낮게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아주 약하고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 하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그 목소리. 분명 지수였어요. 지수야, 어디야? 지금 괜찮아? 하나는 목소리가 떨려 나오지 않도록 겨우 참으며 말했다. 그러나 지수는 오래 대답하지 못했어요. 누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 들리는 듯 흐릿했고 때때로 끊어질 듯 불안정했어요. 누나, 나 아직 할 일이 있어. 누나가 위험해지는 건 싫어. 그 순간 전화가 갑자기 잡음과 함께 뚝 끊겼어요. 지수야, 지수야. 하나의 외침은 조용한 거리에 흩어졌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기 화면을 바라보며 방금 들은 목소리를 곱씹던 하나는 불안보다도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지수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움직이며 무언가를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 무모함 속에서도 지수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하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지수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누나는 여기 있을게. 이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자 마음을 다잡는 약속이었죠. 그동안 지수를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한 반성과 다시 이어질 시간을 기다리겠다는 뜻이 담긴 말이었어요. 동현은 잠시 멀찍이 떨어져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지수 씨 목소리였나요? 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분명 지수였어요. 살아있어요. 그 말 속에는 공포보다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동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렇다면 언젠가 지수 씨도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줄 겁니다. 하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믿어요. 겨울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투명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동생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일에 휘말려 있든 그가 끝까지 누나를 지키고자 했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은 흘렀고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회색 하늘이 우체국 지붕 위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하나는 마지막으로 우체국을 돌아보며 가만히 중얼거렸어요. 돌아와 지수야. 괜찮아. 누나는 여기 있어. 그 말은 새벽 공기 속에 따뜻하게 스며들며 멀리 퍼져나갔어요.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동생의 삶, 숨겨온 고통, 감당했던 두려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하나의 눈빛에 차분히 담겨 있었죠. 하나는 차에 올라탔고 조용히 시동을 걸었어요. 볼륨을 낮춘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며 캄캄했던 마음에 작은 빛을 비췄어요. 지수야, 돌아와.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게. 그 말과 함께 하나의 긴 여정은 새로운 기다림으로 이어졌어요. 결국 삶은 때로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로 가득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하나의 마음 한가운데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본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물입니다. 일부 이름과 지명, 연령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